안녕하세요. 저는 5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8살의 아이 엄마입니다. 18년 전 2005년의 어느 봄날 대학로의 어느 분식 포차에서 저와 남편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때 혼자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제 옆으로 두 뼘 정도를 띄우고 서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모, 여기 순대 2인분에 간 많이 주세요. 커다란 덩치에 겨드랑이 사이에 책을 끼고서 혼자 순대 2인분을 먹는 남자란 어떤 남자일까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혹시 떡볶이 소스도 좀 주실 수 있냐는 남자의 말에 이모는 쿨하게 한 그릇 퍼다 남자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순대를 찍어 먹고 허파를 찍어 먹고 다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간을 찍어 먹는 걸 보게 된 순간부터 속이 좋지 않았더라고요. 보려고 본 것도 아니었는데 평소 순대 간은 냄새만 맡아도 끔찍했던 저였기에 시원한 콜라가 절실했습니다. 이모님께 잠시 슈퍼에 가서 콜라 좀 사오겠다고 말씀을 드린 뒤 슈퍼에서 콜라를 하나 사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러고 나니 울렁거렸던 속이 조금 괜찮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제 지금쯤이면 다 먹고 갔겠지 하는 생각으로 분식집 앞에 도착했을 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모님께서는 갑자기 어디를 가셨는지 자리에 보이지 않았고 순대를 먹던 남자는 제가 먹고 있던 떡볶이에까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하지? 떡볶이 도둑? 뭐 그런 건가? 실로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그 떡볶이 제 건데. 어쩔 수 없이 표정에 드러났을 혐오스런 마음이 맛있게 떡볶이와 순대를 번갈아 먹던 남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먹다 남은 콜라를 떡볶이 접시 옆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휴지를 뜯어 자신의 입가를 벅벅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꼭 몰래 꿀벌집을 털어먹다 벌들에게 얼굴을 잔뜩 쏘여버린 곰 같았어요. 흔히 생각하는 귀여운 곰돌이가 아니라 그냥 곰 그 자체의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너무 황당해서 웃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엔 불쾌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먹다 남은 건 줄 알았어요. 버리는 건 줄 알고. 저는 남자가 헤집어 놓은 저의 떡볶이 접시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빨간 소스 틈에 어렴풋이 섞여있는 순대의 잔여물들을 더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제게 연신 사과를 하는 그 곰 같은 남자에게 그냥 다 드시라고 접시를 밀어주고 이모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멀리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오는 이모님이 보였어요. 이모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오셨습니다. 뭐야, 너 간 거 아니었어? 왜 다시 왔어? 제가 콜라를 사러 다녀오겠다고 했던 말을 이모께서는 듣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가 내가 간 줄 알고 남은 떡볶이를 먹고 있었던 거구나. 저는 그제야 남자가 당황하고 민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자와 말을 섞고 싶진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순대의 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 저와 성향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제가 떡볶이가 먹고 싶은 날이면 그 남자도 순대를 먹기 위해 분식 포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척, 그 다음부터는 너무 신경이 쓰여 도저히 떡볶이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맨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겹쳐오게 되는 건지, 우연이라고만 생각하기엔 너무 반복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모님께서는 한날 두 뼘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각자 떡볶이와 순대를 먹고 있는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친구하고도 남았을 텐데 너희들은 진짜 먹기만 한다고요. 떡볶이와 순대를 각자 포크에 쥔 저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대 좀 드실래요? 저는 떡볶이 소스만 좀 주시면 되는데. 남자가 불쌍한 표정으로 자기 앞에 놓인 텅 빈 소스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모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걸 벌써 싹싹 긁어먹은 듯 했어요. 저는 그대로 떡볶이 접시를 남자에게 밀어주고 계산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다.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다른 집을 가던가 해야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놓고는 막상 떡볶이를 그곳만큼 맛있게 잘하는 곳이 없어서 결국 그 집에 다시 가게 되었고 다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지만요. 연애의 시작은 그렇게 자주 보며 시덥지 않은 학교 얘기 같은 것들을 주고받던 남자가 예고 없이
자신의 순대를 제 떡볶이에 찍어버리면서였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싫었던 제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고, 지켜보던 이모님께서는 오늘 돈 안 받을 테니 싸울 거면 저쪽 가서 싸우라며 우리를 내쫓으셨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남자가 제 화를 풀어보겠답시고 꺼낸 말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콜라를 드시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 콧방귀를 끼면서도 남자를 따라 슈퍼에 갔습니다. 시원한 콜라를 나누어 마시며 저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자에게 식사 예절에 대해 퍼부었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시간을 혼자 떠들고 나니 제 마음은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대체 뭔데 이 얘기를 1시간 동안이나 가만히 듣고만 있나 하는 호기심이 살짝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질되었고, 곰 같은 남자의 고백으로 저희의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곰과의 연애, 답답한 일도 많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순대 간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들 중에서는 좋아하고 찾아먹는 음식 취향이 너무나도 잘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을 함께 좋아해주는 착한 남자와 10년을 연애했고, 단 한 번의 큰 싸움이나 헤어질 위기 없이 무난한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 사이는 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밥 친구였죠. 해산물이 가득 들어가 남녀노소에게 사랑받고 있는 어느 칼국수집. 남편과 제가 연애 시절부터 자주 챙겨 먹던 저희 동네 오래된 맛집입니다. 늘 한결같이 청결한 식당 내부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맛과 양.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가서 작은 그릇에 덜어먹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주머니 사정이 가난했던 대학교 시절까지도 자주 가던 곳이었으니 벌써 그 해로만 40년이 넘는 전통을 가졌던 식당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손님이 붐비는 곳이 아니었는데 언젠가부터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가 되었는지 갈 때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져 버렸어요. 맛도 양도 청결도 어느 하나 변한 것 없이 그대로인 곳이지만 세월이 흐르며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지고 식당 내부가 붐비면서 혼자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은 더 이상 받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술을 잘하지 못하는 제가 억지로 회사 회식에 끌려가 먹지 못하는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 오전, 풀리지 않은 속을 부여잡고 늦잠을 자고 싶어하는 남편을 집에 둔 채 혼자 들러 해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에게 그곳은 발길을 끊을 수 없는 영혼의 단짝 같은 식당이었어요. 부모님과의 추억,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서로 누구라도 할 것도 없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좋아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일어나지 못하다가 그 집 칼국수 한 그릇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말에 함께 그 식당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손님이 많았는지 식당 문 앞으로 길게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줄을 서기 위해서는 식당 안에 들어가 대기 번호표를 받아야 했는데 아픈 남편을 대신해 제가 받으러 들어가려는데도 남편이 굳이 꼭 자기가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기 번호를 받으러 들어간 남편이 식당 문을 열고 나오며 일단 냄새라도 맡으니까 살 것 같다. 활력이 돋아. 라며 황홀한 표정을 지으니 저희 바로 앞에 서 계시던 한 아주머니께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에요? 하며 물어오셨습니다. 남편은 꼭 그 식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으니 꼭 드시고 가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나 칼국수 정말 좋아하는데. 남편의 대답을 듣고 생글생글 웃음을 짓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니 꼭 저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면 요리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던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 민정이가 좋아하지 않느냐며 꼭 셋이서 오라고 하셨던 이 집 칼국수를 참 좋아하셨던 나의 어머니. 남편의 설명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다가도 이것을 좋아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같은 나이대의 아주머니께서도 필히 좋아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형제 자매가 없는 제게 자매 같고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녀라는 말에 더 가깝고 잘 어울리는 분이었어요. 한때 유행했던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엔 저보다 더 좋아하시며 집에 초콜릿과 사탕을 사들고 들어와 아버지께 말씀하셨지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거 사주는 날이래요. 여보, 그래서 나는 당신 몫이랑 우리 민정이 몫 사서 들어왔지. 그렇게 되면 사실 집에서 제일 신이 나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평소엔 치아가 상할까봐 잘 먹지 못하게 하시는 초콜릿과 사탕을 뭔가 합법적으로 먹을 기회였다거나 할까요?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고 나면 어머니께서는 삐친 얼굴을 하고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민정이는 용돈이 모자라서 못 사왔다고는 해도 당신 정말 빈손이었느냐며 아버지께 토라지시곤 했었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엄마 같지 않고 언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쩌면 조금 귀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철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어머니가 저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더군요. 다른 친구들은 집에 가면 엄마랑 말도 하기 싫다고 짜증을 부리는데 저는 오히려 어머니와 더 붙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지 어머니께선 제가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고 제 마음을 공감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땐, 그래서 제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땐 그냥 단순히 저의 고민 상담을 잘해주는 친구 같은 엄마 정도가 아니라 과장해서 말하자면 100년 먹은 오랜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여러 인생 경험들은 제게 뼈가 되고 살이 되어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잘 사용되곤 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생 실전에서 말이에요. 특히나 연애 부분에서 어머니의 사이다 같은 조언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로 저를 속상하게 한 남자들의 욕을 어머니 앞에서 퍼부었던 철없는 딸이었어요. 그렇게 친구 같았던 어머니께서 제 인생에 제일 친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땐 정말 저도 따라 죽고 싶더군요. 어머니 없이 사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도 누구보다 많이 힘들어 하셨고, 저희는 결국 어머니를 잊는 것보다 어머니를 영원히 기억하며 사는 것으로 마음을 맞추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예 끝났다고 생각했을 땐 제 세상도 끝이 나는 것 같았는데, 돌아가셨어도 계속 마음에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와 제가 남은 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제 마음속에 함께 있는 어머니의 생각이 든 건 아주머니가 환히 지어 보이던 그 새하얀 미소가 정말 저희 어머니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세월을 훨씬 더 오래 살아오신 분이지만 그 미소만큼은 제가 가진 미소보다 더 순수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점에서 잠깐이었지만 그 아주머니의 미소는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기다렸고 30분 후부터 우리 앞에 줄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식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서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 먼저 들어가셨던 저희 앞 순서의 그 아주머니께서 잔뜩 실망한 얼굴을 하고 다시 식당 문 밖으로 나오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둘이 동시에 눈이 마주치며 이 상황을 판단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잔뜩 실망한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 나온 한 직원이 아주머니께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번호표 받으실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1인 손님을 받지 않는 걸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제야 남편이 옆에서 아 하는 탄식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 역시 이 가게가 더 이상 1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혼자 오신 아주머니께 미처 언지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안타까워졌어요. 그래도 여태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드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그러다 문득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직원에게 애써 괜찮다고 하며 돌아서는 아주머니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는 작은 등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겹쳐 보인 나머지 아주머니를 돌려 세우는 것을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기,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앉아서 드실래요? 저희는 괜찮은데. 그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은 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좋은 생각이라는 듯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얼굴에 배고픔을 참고 여태 기다린 시간만큼의 슬픔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조금 빨리 생각하지 못했을까? 오늘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드렸더라면 덜 민망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사과를 하던 직원에게 냅다 저희 순서의 번호표를 내밀었고 얼른 들어오세요 하는 직원의 힘찬 인사에 발걸음을 맞추어 저희 세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4인 테이블에 아주머니와 마주보고 앉게 되었어요. 원래 처음 본 사람들에게 말을 잘 걸곤 하는 남편은 아주머니께서 행여 불편하실까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선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인데도 활짝 웃어주시며 저희 부부에 대해 칭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본 모르는 아줌마한테 선뜻 같이 앉아 먹자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젯밤 꿈이 아주 좋더라니.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 도움받으려고 그랬나 봐요. 얼굴도 예쁘고 잘생겼는데 마음씨까지 이리 고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참 예쁨 받겠어요. 그 외에 저희가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부터 아주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 이야기까지 짧은 담소를 나누다 보니 칼국수 세 그릇이 모락모락 김을 뿜으며 나란히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기다리던 칼국수를 맛본 남편은 앓던 이가 빠지는 듯한 기분이라며 에너지 충전이 되는 것 같다고 신이 나서 말했고 그 집 칼국수를 처음 맛본 아주머니께서도 정말 셋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르겠다며 하하호호 즐거워하셨어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저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에 얼마나 맛있으면 그러나 했는데 정말 오늘 혼자라는 이유로 못 먹고 돌아갔으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맛이네요. 덕분에 이렇게 혼자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돼서 고마웠어요, 정말. 아주머니께서는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행복해 하셨고 저는 왠지 그런 아주머니를 보는 것이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 칼국수를 참 좋아하셨던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지는데 다행히 남편이 고맙게도 제 생각을 읽어준 건지 옆에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바람에 웃으면서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선 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도 맛있는 칼국수를 같이 먹게 해줘서 고맙다며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대뜸 저희가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오셨어요. 데려다 주시겠다면서 말입니다. 그저 30분 넘도록 기다리신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 같이 앉아서 드시면 어떻겠냐 했던 것뿐이지만 식사야 테이블에 수저 하나 더 놓고 식당에서 내어주는 음식 먹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집까지 데려다 주시겠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저희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완강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이 택시기사라서 그래요. 손님 태우러 가는 길에 데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응? 정말 고맙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마음 따뜻한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내 딴엔 감동이라 그래요. 아주머니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걸어서 몇 분 안 되는 거리를 얻어 타고 간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결국 아주머니께 손끝으로 가까이 보이는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차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더 빠른 거리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는 크게 아쉬워하며 다시 한번 고마웠다고 작별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아주머니와의 다소 요란했던 식당 합석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제 손을 꼭 잡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오늘 당신 다시 봤어. 원래도 좋은 여자인 거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멋있어서 감동했어. 난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사실 생각이랄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식사를 사드린 것도 아니라서 더욱 민망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비해 아까부터 너무 과한 칭찬만 받는 것 같아 온몸이 가려웠어요. 무슨 오지랖 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랑 겹쳐 보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과 함께 종종 그 집에 들를 때면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또 오시진 않았을까 하며 주위를 살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저희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게다가 늘 변함없이 북적이는 손님과 예전과는 달리 마주 앉은 사람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러운 분위기가 되어버린 칼국수집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져 저희 부부의 발걸음도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었고요. 옛날 생각이 간절해 꼭 그 칼국수를 먹어야겠는 날에는 식당에서 먹기보다 포장을 해서 집에 가져가 먹고는 했었고, 그러다 보니 남편은 더 편하게 먹을 다른 집을 탐색하다 다른 맛집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단골이 되어 자주 찾던 칼국수집에 발걸음을 멀리하고 새로운 맛집을 찾아 그곳에 정을 붙이는 동안 시간은 제법 흘러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저희 두 사람 사이엔 소중한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태명은 축복이었는데 제가 하도 입덧 같은 것 없이 이것저것 잘 먹어서 저희끼리는 먹복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답니다. 뱃속에 품은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동안 저는 어느 날엔 축복이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 어느 날엔 제가 과연 축복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12주가 넘어가고 나서 병원 선생님의 말씀으로 축복이가 여자아이임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벌써부터 공주님을 맞을 준비하랴, 회사 일하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저 또한 예전과는 너무 달라져 버린 몸 상태가 적응을 할래야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두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사실 둘이 지내는 게 더 좋아서 아이를 빨리 갖지 않고 미루다 갖게 된 것이었는데 뱃속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새 생명을 품는다는 것이 이토록 설레이는 일인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서둘러 아이를 가졌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천천히라도 찾아와 준 저희 사이의 축복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진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가던 길 우연히 잡은 택시에서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택시에 탄다고 해도 보통 택시기사님 얼굴을 뜯어볼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데 워낙 차가 청결하고 기분 좋은 향기까지 나기에 저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으신 분의 얼굴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제법 시간이 흘러버린 일이었지만 그분의 얼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는 그분은 2년 전 남편과 갔던 오랜 단골 칼국수 집에서 저희 부부와 함께 합석해 식사를 했던 그 택시기사 아주머니셨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무슨 말은 튀어나오질 않고 헉 하는 소리를 내며 가운데 시트에 바싹 붙어 앉자 택시 기사님께서 하고 알아보시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서로 놀란 마음에 어? 하는 소리만 주고받기를 몇 번 택시 기사님께서 먼저 내가 산부인과 가시는 손님들 정말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하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검진 받으러 가냐는 물음에 네 하고 웃으며 사실 뱃속에 새 생명이 생겼다고 말씀드리니 왠지 그런 것 같았다 하시며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임산부들은 얼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느낌이 있다고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혼 3년 만에 가진 아이에 주변에서 여러 축하의 말을 전해 듣고 많이 기뻤었지만 기사님의 입을 통해 들으니 또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아니, 기사님의 축하가 기분이 색달랐다기보다는 다시 만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과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되니 그것이 색달랐던 것 같아요. 산부인과 진료를 나설 때 평소 같으면 운전을 해서 가겠지만 남편이 굽고 말리는 바람에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던 날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백미러 너머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던 택시 기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택시 타줘서 고마워요. 이 택시는 우리 아기 엄마처럼 임산부들한테는
택시비를 받지 않는 택시예요. 임산부는 공짜. 오늘 한 분도 못 태워서 내심 아쉬웠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런데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으면 택시비를 지불해야 정상인데 임산부에게는 택시비를 받지 않는다? 몇 프로 할인, 얼마 할인 같은 작은 이벤트도 아니고 무작정 택시비를 무료로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사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주변을 살펴보니 그제야 뒷좌석에 반듯하게 눌러쓴 고운 글씨체로 임산부는 공짜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접 손글씨로 적어붙인 종이처럼 보였는데 아날로그 감성이었지만 임산부 당사자인 제게는 가슴이 뭉클한 감동적인 문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고 임산부는 뭐 때문에 공짜로 해주시는 거냐고 조심스레 여쭤봤더니 택시 기사님께서는 잠깐 창밖을 보시다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임산부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었고 저는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그 기사님의 사연을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기사님께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따님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늘 생글생글 웃고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는 예쁜 따님이셨다고요. 공부를 엄청 잘하지는 못했지만 부모가 나서서 돕지 않아도 저 알아서 척척 하나씩 해나갔던 씩씩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었다고 했어요. 마음은 늘 금이야 오기야 하며 애지중지 키웠지만 바쁘게 사느라 남들 다 하는 것들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었다고. 그게 아직도 미안하다고 하시며 택시 에어컨에 작게 매달린 액자를 뽑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딸 대학 졸업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참 예뻤죠? 액자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을 한 택시 기사님과 학사모를 쓰고 환히 웃고 있는 따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랑 엄마들은 이런 사진들 한 장씩은 다 있는 거구나.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자연스레 저희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저도 비슷한 시기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며 택시 기사님이 추억하는 따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모든 하시는 말씀들이 꼭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잠시 신호가 걸려 멈춰선 택시 안에선 기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라디오 사연처럼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착하고 부모 마음 한 번을 아프게 한 적 없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랬나? 마지막에 제대로 한꺼번에 몰아서 주고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의 좋지 않았던 예감처럼 기사님의 따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무엇이 급해서 부모보다 빨리 갔는지 모르겠다며 짧은 넋두리를 한 기사님께서는 좋은 날 칙칙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그 일이 남일 같지만은 않았고 기사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례할지도 모를, 신뢰가 될지도 모를 질문을 꺼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속 한 번 상하게 한 적 없던 사랑스러운 따님과는 어쩌다가 이별을 하게 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얼굴을 기사님이 룸미러 너머로 가만히 쳐다보셨어요. 그러고는 기억을 떠올리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님과 참 잘 어울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게 되었는데 그만 출산을 하던 도중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딸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던 건지 아직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기사님은 짧게 울먹이셨어요. 왜 하필 내 딸이었을까? 혼잣말을 하듯 작게 중얼거리는 기사님의 그 한마디가 꼭 지난날 어머니를 잃고 제가 했던 생각과 비슷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이를 낳다가 멈추지 않는 출혈 때문에 끝내 눈을 감아야 했던 그분의 비통함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괜히 손바닥으로 아직 얼마 나오지 않는 저의 배를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시고 망연자실한 기사님을 사위분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드렸고 여전히 딸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엄마임에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자기를 위해 애쓰는 사위와 손자를 보아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기사님.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는 더욱더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딸이 없으니까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우리 2년 전인가? 칼국수집에서 그날 애기 엄마 보면서 나 속으로 우리 딸 생각 많이 했었어요. 살아있었음 이 정도 나이였을 텐데 몇 년이라면 환장하던 우리 딸. 살아있었음 분명 이 칼국수도 좋아했을 텐데 하면서요. 그래서인지 그날 엄청 좋은 기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다시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이, 웃으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밥 먹다가 울고 그러는 게 싫어서. 기사님께서는 밥 먹다가 울게 되는 것이 싫어 그 칼국수집을 다시 갈 수 없었다고 대충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 살아있었더라면 맛있게 먹었을 것 같다는 따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발을 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다시 액자 속 얼굴을 보았습니다. 만약 죽지 않고 살아있었더라면 지금쯤 어떤 얼굴이었을까 상상해 보면서요. 저보다는 훨씬 더 예뻤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쁜 얼굴이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야기. 왜 하늘은 늘 착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걸까? 착한 사람들은 오래오래 착하게 이 생을 살게 하고 나쁜 사람들만 골라서 먼저 데려가 버리실 수는 없었던 걸까? 딸을 잃고 힘든 와중에도 이겨내보려고, 다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셨을 기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울 수도 없는 상황에 저는 괜히 고개를 숙이고 손톱을 매만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밝은 목소리를 한 기사님께서 질문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하늘나라 보내고 난 후로는 이상하게 임산부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몸도 무겁고 불편할 텐데 이동이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임산부에게는 택시비를 받지 않기로 했던 거예요. 정작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까지 챙겨주지 못했었지만 그 후회와 반성이 지금의 이 택시를 있게 했답니다. 차오르던 눈물을 밝은 목소리 아래 감춘 기사님은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딸이 야속하고 미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따님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며 힘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작은 명함 하나를 주셨어요. 깔끔한 흰색 바탕에 기사님의 성함과 연락처가 간단하게 적혀 있는 명함이었습니다. 환히 웃는 기사님의 얼굴과 제법 어울리는 명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명함을 한번 뒤집어 보라는 기사님의 말씀에 뒷면을 보았더니 그곳에는 한 번 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산부는 택시비 공짜, 편하게 이동하시고 순산을 기원합니다. 순산을 기원한다는 글자가 유독 인상 깊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꼭 더 힘을 주어 쓴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세상에 많은 산모들과 또 그 산모들의 부모가 간절히 바라고 있을 단 한 가지.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히 순산하는 것이지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병원 앞에 도착한 택시. 인사를 나누고 내린 택시에서 창문이 열리고 기사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검진 올 때 연락해요. 내가 꼭 태워주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택시 타는 것보다는 내 택시 타는 게 더 마음 놓인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연락해요. 검진 잘 받고. 또 봐요, 애기 엄마. 기사님의 가슴 먹먹한 이야기와 따뜻하리만큼 다정한 배려에 눈물이 나서 그 택시를 다시 탈 수 있을지 미지수였습니다. 무사히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택시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니 남편이 밥 먹던 수저를 멈추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눈동자를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곧 눈물이 떨어지기라도 할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10달 동안 무거운 몸을 가누며 여기저기 힘들지 않은 것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고생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가느냐며 남편의 눈엔 말하지 않아도 기사님 따님뿐만 아니라 제 걱정까지 스며들어 있음이 느껴졌어요.
기사님의 사정이 참 딱하다고 한참 우울한 상태로 있던 남편이 그러지 말고 그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있을 때 그 택시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보다 왠지 그 기사님이 모는 택시라면 무지하게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래, 여보. 제가 실수로 눈물을 흘리거나 혼자 마음 아파하는 게 기사님께 죄송하다고 했더니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 기사님을 보며 장모님을 떠올리며 기분 좋았듯이 기사님도 당신을 보며 따님 생각에 기분 좋으실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남편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래, 어쩌면 기사님과 나는 서로에게 거창한 위로는 건네지 못하더라도 오며 가며 담소를 나누고 잠깐이나마 각자의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좋은 인생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머니 뻘의 어른에게 친구라는 표현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기사님이 주셨던 명함 속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그 택시를 탔습니다. 저희는 가끔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요즘 즐겨 먹는 음식, 자주 보는 드라마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져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는 것뿐인데 꼭 친한 누군가와 즐거운 드라이브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요금은 꼭 내고 싶었습니다. 돈을 드리려고 하면 아예 손을 뻗지를 않으시고 급하게 운전석 쪽으로 돈을 올려두고 내려버리려고 하면 다급히 문을 잠가버리시고는 돈을 다시 가져가라 하셨어요. 기사님의 고집은 보통이 아니었고 저도 그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보통 고집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지독한 택시비 싸움에서의 승자는 나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살아생전 뭐 하나 해드리지도 못하고 늘 받기만 했던 딸이었는데 기사님 만나게 되면 꼭 그렇게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그러니 다른 임산부들 더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드리는 택시비만은 받아주시라고. 비장의 무기 아닌 무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배는 만삭에 이르러 있었고 기사님과 친해질 대로 친해져 버린 저는 병원을 가기 위해 기사님의 택시를 타는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축복이가 쑥쑥 잘 크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도 애기 엄마 어디 힘든 데는 없냐며 언제나처럼 먼저 제 상태를 물어봐 주시는 기사님 덕분에 병원으로 가는 길들은 늘 편안했어요. 그렇게 10달을 가득 채워가고 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평일에 쉴 수 있게 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기 위해 기사님께 연락을 드려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가는 병원이기도 했고 축복이가 얼마나 더 컸을지 기사님께는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다리는 마음이 즐거웠었어요. 갑자기 예고 없이 진통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 예정일이 되려면 며칠 더 기다려야 했기에 저도 당황했고 남편도 당황을 했어요. 몸도 힘든데 먼저 내려와서 기다리지 말고 전화하면 내려오라는 기사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아파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에서 진통이 시작된 셈입니다. 남편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손으로는 저를 꼭 붙들고 눈으로는 택시가 다 와가는지를 살폈어요. 이윽고 택시가 도착하고 왜 또 말 안 듣고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느냐며 핀잔을 주시려던 기사님께서 상황이 평소 같지 않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시고는 운전석에서 내려 남편과 함께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서둘러 출발하는 택시 안에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 저를 사로잡았고 다리 아래로 양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사님은 덩달아 당황한 남편에게 당장 병원에 전화를 해서 상태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남편과 제가 전화 너머의 간호사 선생님의 지시대로 호흡을 따라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동안 기사님께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는 레이싱을 하듯 택시를 몰아 우리를 무사히 병원에 내려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축복이는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주었고 이대로 택시에서 출산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저 역시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태어난 아이를 살피느라 남편은 저를 살피고 찾아온 식구들을 챙기느라 미처 연락드리지 못했던 택시기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은 축복이가 태어나고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신호가 얼마 가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급히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그 걱정 어린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 손으로는 제 입을 꼭 틀어막고 있으니 기사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그래? 여보세요? 괜찮은 거예요? 응? 여보세요? 저예요. 저 무사해요. 축복이도 건강히 잘 태어났어요. 더 빨리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기다리셨죠? 기사님 아니었음 그렇게 빨리 도착 못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사님 덕분에 축복이도 저도 지금 건강해요. 우는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한 단어씩 끊어 말하는 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핸드폰 너머에서는 기사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산모도 아기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혼잣말 같은, 그러나 제게 하는 말임이 분명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더라면,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셨더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는 더 많이 우시고 더 많이 애태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기사님께서도 한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셨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가 안 계셨던 제게 묘하게 엄마 같은 느낌으로 편안하게 대해주셨던 기사님. 그런 기사님의 따뜻한 배려로 인해 저는 기사님을 더 가까운 사람처럼 믿을 수 있었고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차 시트 버려서 죄송하다고 세차 비용을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시며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멋진 기사님이 계셨기에 어쩌면 저는 외롭지 않은 출산을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치게 어머니가 보고 싶고 사무치게 딸이 보고 싶은 순간들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우리는 5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친한 친구처럼 편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더 이상 병원에 갈 일도 택시를 탈 일도 없지만 말입니다. 어느 단골 칼국수집에서의 작은 인연이 제게 가져다준 행운은 감히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저의 일상이 제게는 너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기사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당연한 일이고 싶어요. 당연히 서로를 찾고 당연히 서로를 사랑해주는 존재. 사랑이란 꼭 남녀 사이에만, 피가 섞인 가족 사이에만 있는 감정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소중한 인연이 달아나지 않도록 오늘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지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찾아온 분이라면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이고 아직 행복이 찾아오지 않은 분이라면 곧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것이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